6개 토론 주제를 갖고 왔는데 이거 제외하고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일본이 그 제국주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조선인을 먹기 위해서 제국주의로 들어가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러시아하고 영국하고의 그 러시아는 이제 20세기 초반인가요? 그때 이제 부동항을 찾아서 저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내려오려고 그러고 영국은 또 그거를 또 막으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지정학적인 어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숙명에 있다는 거를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그 지금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등방문에 대한 얘기에서 잠깐 겹쳐지는 게 또 히로부미는 그 군부 강경파와는 달리 조선을 그 이렇게 주도권을 잡되 조선을 합병하고 이러는 거는 원치 않았어요. 이득이 안 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등방문이 암살당함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군부 강경파가 힘을 얻었죠. 힘을 얻어서 점령됐다는 얘기가 나는 그 타당성이 있다고 그래서 생각해요. 어떤 분들 그래 안중근이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역사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내가 본 책에서는 윤치호 일기에서 봤나? 그 이등방문이 사실은 그 병합의 과정을 잘 부드럽게 안착시키는 과정을 본인이 맡았을 뿐이지. 왜냐하면은 병합론이 득세를 이게 이 사람이 병합론을 주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등방문이. 그래서 그 대신에 좀 조기에 하지 말자, 좀 천천히 하자는 주장이었는데 그 본토에서 병합론이 경해지고 그런 거 나오면은 이등방문은 그대로 다 시행했어요. 그렇죠. 다 그 시행하고 사람은 위치가 했기 때문에 그거였으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굳이 조선을 병합하지 말자는 생각은 아니었던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거는 저는 그 안중근 때문에 이거는 약간 좀 그거는 이게 그 책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생각은 조금 좀 오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기적이나 그 사람이 추진했던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 일본이 보는 조선이 뭐 어떤 입장에 어떤 위치냐 이걸 볼 때 일단 첫 번째는 이등방문은 일본 총리를 한 다음에 그렇죠. 총독을 했잖아요. 총리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은 천황의 그 권위 밑에 이등방문이 제일 높은 사람이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인 사람이 조선을 보면서 나는 이등방문이 거의 조선을 자기 나라로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 부분으로 인식하려고 했죠. 저도 궁금한 게 갑자기. 보통 식민지들 보면 네. 특화돼 있잖아요. 생산기지, 무엇을 생산하는 기지 내지는 무엇을 이제 뭐 영국이 삼강 무역하듯이 여기는 뭘 주로 용도를 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이득이 뭐였을까를 생각하면 특별히 왜냐하면 보면 오히려 공업력을 더 발전시키고 군수 기지로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식민지로서 뭔가를 식민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독점적인 자기들의 시장인 거거든요. 그 자원을 채굴하고 그리고 뭔가를 팔고 하는 그런 건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정말 이게 다른 의미 아니었나? 아니 우리나라에서 대륙으로 좀 진출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도 일본은 무슨 생각으로 그때 그런 자기들끼리 논쟁도 많이 벌였을 텐데 그렇게 진출했을까 그래서 대동아공영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라는 게 실체가 뭘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 좀 일반적인 식민지로 해석하기에는 좀 뭔가 좀 안 맞아요. 다른 곳에 식민지란 개념이 서양과 동양의 이 철학의 차이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사실은 어울림이 많아요. 어울림이 되게 중요하게 물론 뭐 노비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먹을 게 없는 거야. 우리 조선이라는 곳이 가져갈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양가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 괜히 침략해가지고 가져간다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고 일본은 오히려 경쟁 상대가 조선이나 중국이 아니라 서양이었잖아요. 물론 영코 손잡고 뭐 러시아랑 싸우고 이러긴 했지만 오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이구 단체로 오셨네. 네, 오세요. 제 식구들이 갑자기 네, 오세요. 그 신문지 네. 말씀하시죠. 네. 그 우리가 이제 식민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관점이 예전에 식민지라는 거는 사실 그 17세기 그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들이 막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항해 시대를 펼쳐 지나가면서 이제 여기저기 대륙에다가 이제 만들어서
했던 어떤 그런 식민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수탈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다. 뭔가. 아까 그 중간에 나온 그 저기 식량 수탈 있잖아요. 예. 저는 그 수탈이 우리가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우리 해삼 네. 양식하고 잡아가지고 성게알도 그렇고 네. 한동안은 다 일본에 수출했어요. 네. 근데 그게 수탈당한 거 아니잖아. 그렇죠. 거기가 우리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으니까. 이윤을 위해서. 네, 그런 근데 큰 거예요. 저는 그 수탈이 사실은 우리 그 30년대 후반 그 태평양 전쟁이 막 이제 본격화되고 막 소모전으로 갈 때 그때 급격하게 내선 일체 주장하고 그 원래는 한국 조선 사람을 그 지원병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선 일체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지원병도 받고 하면서 이제 뭔가를 끄집어내야 될 상황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일본 본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수탈당했어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 그 전쟁 후반에서 벌어진 전쟁 총력전에서 벌어진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식민지란 그 외국 서양 방식의 식민지의 프레임을 놓고 바라보니까 뭐 이렇게 수탈하고 노예무역 그 이제 그런 개념을 넣어서 노예 부리고 뭔가를 자원을 수탈하고 약간 그런 식의 어떤 그 허상이 좀 이미지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 지금 싶어요. 그게 일제에 대한 우리가 그 나쁜 인상을 만드는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일제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일제 말기에 그 대동아 전쟁 2차 대전에 그 일본이 전시 체제로 들어가는 바람에 조선뿐 아니라 일본 그 지금 그 저기 뭐야 일본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뭐 강제로 동원되고 오히려 조선인보다 더 위험한 자리로 가게 되고 이런 그 피해를 받잖아요. 그들은 근데 그거를 비난 안 하는데 우리는 그때 우리가 겪었던 것에 대해서 마치 우리만 그런 것처럼 조선이기 때문에 식민지기 때문에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게 그 저 일제의 어떤 뭐 강제적 약탈, 뭐 수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죠. 제가 여기서 그 시기적으로 구분을 그렇게 안 했는데 사실은 태평양 전쟁 일어나기 전까지도 한 단락으로 좀 평가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거기가 문화정이라고 우리가 그 일제가 동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네, 이제 일제 식민 기간을 뭐 한 3기인가로 나누잖아요. 네, 보통 그렇게 그래서 초기 말고 중간에 가서는 그 문화정을 써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동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말기에 전시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 억압적인 그 강제성이 들어간 게 있었죠. 중요한 건 그 전시 체제 그 얘기한 일제 36년이잖아요. 그 앞부분에는 사셨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 저기 전시 체제에 있으셨던 부분들이 이제 80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만 해도 익산 분이시거든요. 근데 익산에 그 저기 뭐지 기차역 있잖아요. 그게 그 일제에서 그 쌀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뭐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대. 우리나라에서 뭐 2번째인지 뭐 아시아에서 몇 번째 그때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였었대요. 그런데 분명히 나도 이제 그 전에는 몰랐지만 반일 종북주의 책을 읽고 나서 보니까 그 호남 사람들이 다 팔았었고 뭐 했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셨던 그 어른 세대는 다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뭐를 기억하냐면 안 뺏기려고 전쟁 때 안 뺏기려고 낫가리 속에다가 그 쌀 같은 걸 또 숨겨놨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뭐 칼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찔러가면서 빼갔다. 일본 애들이 얼마나 독한 줄 아느냐. 일본에 그 뒷부분만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뒷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 부모가 나한테도 또 그런 얘기를 전해주니까 일본들이 그런 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대한 그게 단락이 져서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일본 본토에서도 마지막에 전쟁으로 휩싸여서 그 막후에는 진짜 뭐 젓가락 하나까지도 가져갔다 그러더라고요. 젓가락 하나까지도. 본토가 더 비참했던 것도 같아요. 그 영화나 뭐 맞아요. 소설 같은 거 보면. 네. 근데 나는 또 이제 일본의 침략을 예방 얘기하니까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거 잃어버린 10년 청일 전쟁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이 청나라에서 독립을 하고
그다음에 주인 없이 살다가 나중에 러일 전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 먹게 되는 거 10년이거든요. 1894년부터 1906년 사이인데 그 시기에 뭐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를 좀 주목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가 독립 이제 한다고 하고 이제 그 독립문도 세우고 독립신문도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완용이 해요. 그거를 이완용은 그 고종의 신복이었어요. 고종한테 그 충성을 맹세한 신복이자 그 고종이 굉장히 영어나 서양 특히 미국하고의 수교를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거기랑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고 해서 걔를 주미 대사로도 보내고 이제 미국이랑 어떻게든 끈을 연결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그 고종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독립신문이나 독립문하고 한 게. 근데 독립협회도 만들어지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 민족주의라고 해요. 라는 게 독립협회가 생기고 이러면서 독립민족주의라는 게 생기고 자유주의라는 게 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로 사람들이 막 그 자기들이 나와서 그 막 강연 자기들도 그 자유발언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는 게 되면 만민공동회도 벌어지고 이제 거기서 주로 이렇게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영국처럼 입헌군주제를 추진하자는 흐름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니까 그게 맞기도 한 게 그 당시에 자유주의는 사실은 그게 입헌 그 군주가 있을 때는 입헌군주제 그게 전체적인 되게 그 흐름이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사실은 시컵한 거죠. 사실은 고종이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가 내가 어떻게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갈피를 못 잡다가 러시아식의 어떤 그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러시아식의 개혁을 추진한 이유는 오로지 걔네는 군주가 다 독점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황제가 다 모든 걸 하는 주도해서 황제의 권력이 약해지지 않는 건데 문제는 그 시기를 그 당시 상황을 잘못 파악한 거죠. 왜냐하면 오로지 러시아만 견제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치는 러시아한테 항구만 안 주면 되는 곳인 건데 우리나라가 러시아랑 그 줄을 맺고 러시아랑 친해진 그래도 러시아가 공을 많이 들였고요. 우리나라 조선하고 좀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사실은 일본한테 넘겨주게 된 좀 계기가 좀 됐다. 그래서 사실은 일본의 야욕도 있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넘어가기에는 사실 우리가 선택의 여지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일본이 침략하기 예전에 임진왜란 때도 그랬잖아요. 일본이 사실은 중국이 명나라가 망할 것 같은 걸 이미 다 파악하고 진출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한테 손을 내밀었던 것인 이런 것이라 사실은 그런 좀 세계사 흐름을 좀 잘 파악하고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잘 살아남고 잘 어떻게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잘만 했으면 정말 균형추 역할처럼 러시아에게만 그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만 분명히 보여주기만 했어도 왜냐하면 그 서양 입장에서도 일본한테 그 조선을 넘기냐는 문제 가지고 논란들이 많았거든요. 일본이 커지는 거에 대한 견제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았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세계 흐름을 잘못 파악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어쩔 수 없는 부분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는 조금. 근데 지금 그 얘기가 토론 주제 일본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만약에 그때 일본한테 그 명나라 정벌하는 거를 길을 내줬으면은 그냥 일본한테 점령 다 하는 거예요. 명나라가 만약에 일본에 그 점령이 됐을 때 중간에 있는 조선이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본이 자기네 섬에서 만족하고 그 제한된 상태에서 살려고 안 하고 쟤네들이 조금만 기운이 생겼을 때 밖으로 이렇게 뛰쳐나가려고 그러는 그 욕구가 생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이제는 일본이 이제 뭐 원자폭탄 2발 맞고서는 뭐 정신 차리고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한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뭐 또 좀 깝죽거리다가 또 되게 다 하고 나니까 지금 움찔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그 균형 잡는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일본을 견제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중국뿐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미국도
일본보다는 우리를 더 그 점에서는 효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자기네가 굳이 일본까지 들먹이 이게 내세우지 않아도 한국만 자기네 편 들어줘도 뭐 일본하고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나는 저 일본의 사실은 저 일본 질문 1번 토론 주제 1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되게 심각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미국과의 긴밀한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우군을 만드는 게 가까이 있는 적을 견제하는 그 도구가 되는 거죠. 참 이게 근데 난감한 게 미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누가 이렇게 항상 똑같이 정책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미국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 계기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저기 저기 누구야? 닉슨 카터 때도 그랬고 중간중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그런 부분들은 있긴 한데 그래서 참 그 줄다리기 하는 게 참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미국하고 손을 잡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지금 당연히 미국하고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미국도 요즘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도 옛날 미국이 아니잖아요. 또 언제도 그래서 변할지 모르는 그쵸, 그런 면은 그러니까 좀 있어요. 이게. 막연하게 미국과 손잡는다기보다는 미국에서 그래도 자유주의 세력과 손을 잡고 그런 어떤 민간 연대든지 그런 게 계속 뭔가 이렇게 선이 이어져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반미주의가 생긴 나라들 보면 약간 좀 그런 횡포들 내정에 개입하는 그런 횡포들이 벌어진 국가들이 반미주의가 많이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이 개입주의를 완전 포기하게 된 이유가 개입한 나라들은 다 반미주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당장 공산화는 막았을지언정. 그래서 미국이 웬만하면 절대로 개입은 안 할 거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개입주의는 완전 폐기됐어요. 영국이나 미국이.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우리도 사실은 카터가 개입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독재자가 생겼다는 걸로 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입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영향을 받았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생긴 반미주의는 사실은 세대가 좀 지나야 그때를 경험한 지금 586 세대가 좀 꺾여야 좀 사라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아까 반일 감정도 만들어진 거에 불과하다는 것처럼 반미도 그 정권을 잡고 싶은 586이라고 하는 일부 내지는 그 알량한 지식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 시대에 살았는데 내 나이가 이제 60 다 되니까. 그렇죠. 근데 나 반미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미국을 오히려 동경했고 미국에서 오히려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아온 영향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많아서 사실 미국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런 의도가 잘 먹힐 만한 그런 아니,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사회적 의해서 경험이라는 거는 나는 진짜 그 일단 반일이나 반미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 만들어지고 의도라는 정치적 의도인 거지 대부분의 국민들은 한번 정말 거수를 만약에 해본다면 진짜 다 반미는 가고 싶어하지. 그럼. 미국 당장 미국 유학 보내줄게요. 자녀들 신청해 보세요. 몇 사람에 의해서 가지. 조작되고 만들어진 거야. 임종석도 보내고 이성진도 보내고. 근데 반미는 그것하고는 좀 별개의 아니 감정이에요, 지금 사실은. 저기 말씀하신 거에 하나 더 안 되면은 반미 생각이 들게 만들어지는 게 그 미국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효과를 봐야 돼요.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을 택하는데 그게 뭐냐면 독재 쪽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쪽이라고 지원을 하지만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모든 건 다 그냥 독재건 아니건 그게 그 진정한 민주주의건 아니건 그쪽을 밀다 보니까 그 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지금 그 억압받고 독재의 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여지가 생기죠. 틈은 우리나라에 지금 586들이 제일 걔네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재벌 소수 재벌 기득권 계층을 형성해가지고 그게 친일파랑 이어지는 그런 계층을 미국이 밀어줬다. 그래서 미국은 나쁜 놈들이다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왜 그걸 그렇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이유는 중국을 그 경제 발전을 시킴으로 해가지고 중국이 개방화되고 자유민주화될 거를 기대해서 했던 건데 그거는 거기서는 안 이루어졌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가깝게 갔던 건데. 그래서 나는
그 반미의 바탕에 한 가지는 그 소지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조급한 그 권력자들 저기 힘센 그 파워맨을 밀어주는 그게 이제 독재를 지지하는 성향이 생기니까 그 국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지원을 받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또 웃겼던 거예요. 정말 너무 뜨거운 물 찬물로 간 거예요. 어쩔 때는 독재자를 확 밀어주고 또 이제 민주당 카프가 딱 될 때는 또 갑자기 또 넌 독재라서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미국의 문제는 계속 선동을 하면은 그냥 미국의 문제는 조금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좀 달라질 수가 없어요. 변덕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면은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가 예전처럼 그 586 세대 이후에 좀 젊은 사람들은 반미하면 사실 안 먹히잖아요. 반미하면 그래서 반일도 사실은 뭔가 이렇게 자꾸 조장을 하니까 좀 이게 되는 거지. 사실은 뭔가 교류가 좀 끈끈하게 이렇게 그 교역이나 이런 걸로 끈끈하게 연결만 된다면 교류만 잘 되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세대가 바뀌면서 극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극복이 아니라 말로는 반일을 하면서 행동은 지금 친일. 계속 친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말로는 반미를 하면서 행동은 친일을 난 해요. 반미하고 없는데. 아니 그런 사람도 많다고. 그러고 보니까는 일제가 훨씬 더 오래된 건데 반미보다는 반일이 더 세네. 이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이거는 당장 뭔가 닥쳐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아까 저 계산 씨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셨는데 반일을 비판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애국자가 애국하는 되는 애국자는 되는 착각을 계속 하는 그 프레임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더 퍼뜩 든다. 우리가 사실은 일본에 의지하는 경제 구조가 일본에서 많이 독립적이 됐잖아요, 이제. 사실은 일본 물건 안 쓰고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는 시기랑 좀 이렇게 반일 감정이 좀 자유롭게 표출되는 그렇죠. 시기가 좀 겹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근데 들기도 우리가 하고요. 지금 일본 물건 안 쓰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전보다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단순히 가전제품만 생각하면 그냥 뭐 솔직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솔직히 보면은 일본 물건이 좋아서 사는 시기도 지났고 생각해보면은 TV도 국산이 더 좋고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카메라 일제 다 썼잖아요. 근데 요즘 카메라 핸드폰으로 하니까 일본 물건 불매운동에도 걸릴 게 없는 거야. 근데 그 핸드폰이 근데 핸드폰 카메라 그 이미지 센서가 일제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죠. 느끼는 저기에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웃기는 게 거기 들어간 부품이 일제인데 왜 저기 불매운동 하냐 그러면은 브랜드가 일본이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야 요즘 불매운동이 좀 자연스럽게 된 게 그만큼 일본이랑 우리가 맞물려 있는 게 좀 많이 느슨해진 거랑 영향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죠? 약간 힘이 생기니까 더 센 척하는 거죠. 불매도 별로 아실 아쉽지 게 않다, 없습니다. 이런. 나는 좀 그 부분에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그 계속 내가 주장한 거는 이 반일 주장이 나오게 되는 바탕은 그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한 대한민국을 구성해 이렇게 이루어온 사람들을 친일로 몰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한 틀이지 그거 말고 다른 게 그거 자연 발생한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게 잘 먹힐 만한 토대를 저는 말씀드려요. 토대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저는 있다고 봐요. 꾸준히 대한민국을 꾸준히 성숙시키려고 하는 어. 그런 세력이 있다고는 보는데 대중적으로 이렇게 퍼진 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먹혀든 사람들이 거죠. 저런 세력들이 어떤 프레임을 짜가지고 요즘 대중들한테 먹힐 만한 게 뭔가 하면 요즘 현상은 그래요. 사실은 뭐 책으로 역사를 배우면은 생각하면서 뒤집어도 보고 앞으로 뒤로도 보고 하는데 드라마라든지 소설책으로 보고 이래버리면 사실은 사람들이 거기에 완전히 함몰되거든요. 특별히 저는 조정래라는 작가 있죠. 아리랑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일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은 거기서부터 많이 기인한 나왔죠. 게 아닌가. 그리고 뭐 드라마는 여명의 눈동자 네. 뭐 이런 것들 뭐 사실 조정래 그 3부작 있잖아요. 아리랑 친일하고 태백산맥
공산당하고 한강하고 서울 개발해가지고 그 세 개로 만든 그 이야기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의 어떤 보편적인 역사 지식이 아닌가. 그래서 역사와 문학과 예술을 구분을 못하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그냥 그 소설인데 그죠? 그거는 그냥 픽션인데.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그 경주에 왕릉 같은 무슨 그거 많잖아요. 무슨 고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분을 나는 몰랐는데 동네에 이렇게 고분들이 있나 봐요. 누가 이렇게 주차들을 이렇게 아래에 막 해놓고 뭐 담도 없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SUV가 올라가서 딱 서 있는 그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저희 뭐라고 3대를 멸족해야 된다고 분노하거나 그걸 보고 아니 그냥 웃기는 상황인 건데 왜 여기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아니 그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아니 왜 이게 흥분할까? 그래서 저주를 내려야 된다고 말하고 이 사람이 신라 왕족인가? 그러면서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정서가 그 스스로 조선 왕족 우리 옛날 그 왕족의 왕정 국가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에 스스로가 또 왕족이라는 느낌 같은 거에 좀 빠져 있는 느낌. 아니 조선의 그 주자학적인 풍토에서 일본을 굉장히 외놈이라고 무시하고 중국의 그렇죠. 바로 그것 이제 때문에 적자가 그렇죠. 우리인데 얘네가 갑자기 이렇게 득세를 한 거를 그것 아직도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 그걸 지적하더라고요. 네. 특히 일본의 자존심 상하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좀 오랑캐들 우리 옛날에 쳐다도 안 봤던 것도 우리한테 문화를 배워간 야만인들이 네. 우리를 점령했다. 이게 제일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바보들이죠. 걔 일본은 14, 16세기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막 그 유럽에서 일본 그러니까 따라하고 우물 안에 막 정도였는데. 개구리였던 거야. 성리학 유교 성리학자들이 우물 안에 개구리. 그런 것도 있겠다. 저기 일본하고 교류가 너무 없으니까 교류의 맞아요. 경험이 너무 없으니까 맞아요. 완전히 그 남이라고 맞아. 딱 성을 그어버리기가 좀 쉬운 그리고 부분이 좀 있겠네요. 그 중세 시대 그 조선의 지도 같은 거를 보면 아예 일본을 제대로 그린 지도가 그러니까요. 없대요. 네. 그리고 이영훈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자료를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한국 학자들이 일본 중세를 연구한 논문이 하나도 없더래요. 근데 다 아는 척 하는 거야. 자기는 그냥 오락해야 하고 다 아는 척을 해버린 거지. 실제 가네가 어떻게 역사가 발전됐고 지금의 모습이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18세기 뭐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고 18세기에도 일본의 문화들이 서양에 많이 가서 하다못해 고흐까지도 일본의 그걸 그리고 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일본에 갔는데 수신사들이 임진왜란도 사실 두 수신사가 가서 일본이 서로. 그렇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다 전쟁 준비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있는 그렇죠.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들 편의에 따라서 왜곡시키는 거. 그런데 벌써 19세기 초반은 말할 것도 없고 18세기 후반만 돼도 그 사진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는 정말 이 서울 광화문 뭐 그쪽은 뭐 거의 운막집이죠. 뭐 볼 것도 없어. 근데 걔네는 정말 성뿐만이 아니라 그 도시 자체도 계단짝을 신고 가도 목욕탕도 있었대요. 목욕. 그치 계단짝을 신고 다녀도 흙이 안 묻을 정도로 그 그걸로 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개했었던 거 사실은. 그 제가 여기다가 원래는 조선시대 사진을 몇 장 외국인들 증거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네이버를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서울 시내 모습을 딱 찍는 동그라미를 다 친 거죠. 똥. 그러니 외국인들 눈에 야네는 점령당에서 좀 개화돼 마땅하다라고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기 싫은 이 좌파들이 그냥 정신적으로 고정이 훌륭하고 민비도 훌륭하고 그런 면에서 이 반일 종족주의를 쓰신 이영훈 교수님께 정말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이 용기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나부터도 사실 뭐 그냥 태생적인 반일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웠으니까 부모님 세대에도 그렇게 뭐 들어서 뭐 야 일본의 무슨 제품이 독도가 뭐 어쩐다 그러면 거기 나도 뭐 엄청 불매운동하고 그냥 돈도 쉽게 얼마든지 또 보내고 막 이러면서 살았는데 그전에는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했던 거지만 저렇게 딱 책이 나오니까 저 책이 뭐 엄청 특별한 그런 거라고 떠나서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뭐 그랬을 것이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드라마나 뭐 이렇게 생각 없이 받아들인 거죠. 근데 저 책을 읽음으로 해서
너무나 상식선에서 이해가 가는 거야.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아 맞아 이럴 법하다 이거잖아. 근데 그럼. 생각 못 해봤잖아. 이해가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전부 다 저기 누구지 소녀상 그 뭐야 위안부 다 끌려갔으면 저기서 그러잖아. 그러면은 부모나 뭐 그 우리나라의 그 많은 남정네는 자기 딸이 무슨 소리냐고요. 가고 있는데 곡괭이 안 들고 뭐 하고 있냐고. 보냈어요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래 다 끌려갔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나부터도 만약에 내 자식을 뭐 그런데 위안부로 보낸다 그러면은 너 죽고 나 죽지 하고 같이 붙어야지. 이제 전쟁 말기에는 끌려갔었을 거예요. 지원병을 받고 해도 어차피 가면 개죽음인데 지금 지고 있는 마당인데 다들 일본 사람들도 안 끌려가려고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쟁 말에 한 6개월 정도였어요. 저도 저 책을 읽어봤는데 1년도 본인이 영어 안 읽어봤었죠. 한 6개월 자유주의 책만 읽어봤어요. 헛소리 하고 있어. 자유주의 책만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6개월에는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일본 다 본토에서도 그랬는데 그렇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때는 말할 이제 때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말할 가겠고. 때는 알고 있었던 거고 너무나 다른 얘기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100% 가고. 자 잠깐 그